정형외과 대기실에서 저는 노심초사하며 고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 역시 뭔가 잘못된 걸 알았는지 눈치를 살피며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진료실에서 고모와 사촌동생이 나왔습니다.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고모에게 다가갔어요. 고모 뭐래요? 윤호는 괜찮대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네.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조심해야 한대.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말 죄송해요. 윤호야, 많이 아팠지? 미안. 저는 한쪽 팔에 붕대를 칭칭 감은 사촌 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러자 사촌 동생이 뾰루퉁하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왜 사과해? 잘못은 저 바보가 했는데. 김윤호, 엄마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우리 반 애들 다 그렇게 부르는데 뭐. 바보 친척이라고 나까지 놀림받아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사촌동생은 발끈해서 고모에게 대꾸했어요. 그 말에 제 옆에 있던 여동생이 움츠러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자. 고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고모부는 붕대를 감은 사촌동생을 보고는 대번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윤호, 너 팔이 왜 그래? 놀이터에서 노는데 저 바보가 나래가 밀었어.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졌어. 고모부가 오자마자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치듯 말하는 사촌동생이 얄미웠지만 꼭 참았습니다. 얹혀 사는 처지에 그런 걸 따질 군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고모를 도와 밥상을 차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고모 역시 고모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애들끼리 놀다가 좀 다쳤는데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대. 일주일 정도만 조심하면 된대. 애를 밀었다며? 그럼 놀다가 다친 게 아니지? 고모부는 고모의 말에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그 와중에 동생은 밥상 위에 올라온 소시지를 보고는 해맑게 말했습니다. 우와, 내가 좋아하는 문어 소시지다. 그러고는 낼름 손으로 집어먹으려는 동생을 얼른 제지했습니다. 오날에 손으로 먹지 말랬지?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자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고모부는 한숨을 내쉬고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고모가 얼른 따라 들어갔어요. 곧 안쪽에서 두 분이 목소리를 높여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촌동생은 동생에게 이게 다 너 때문이라며 핀잔을 주듯 말했어요. 가뜩이나 저에게 혼나서 서러운 동생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동생을 달래서 겨우 두 아이의 저녁을 먹이고 저도 안 넘어가는 밥을 몇 숟갈 뜨고 자리를 정돈했어요. 한참이 지난 후에야 고모부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고모부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갔어요. 고모는 긴 한숨을 내쉬며 나와서 밥상 위에 차려진 두 분의 식기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사촌동생과 동생이 잠든 후 고모가 저를 주방으로 불렀어요. 저는 고모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영아, 고모가 좀 고민해봤는데 나래는 시설에 보내는 게 어떨까? 너는 대학 갈 때까지 고모가 어떻게든 지원해줄게. 그런데 나래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윤호가 다친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 일 때문만은 아니야. 당장 나래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저 상태로 어떻게 혼자 학교를 다니니? 받아주는 학교도 많지 않을 테고. 그러더니 고모는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는 시설도 잘 돼 있대. 오히려 나래한테는 그런 곳이 더 나을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나래 저한테 하나 남은 유일한 가족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상 제가 나래 보호자고요. 나래 보내려거든 저도 같이 보내세요. 저 나래랑 죽어도 못 떨어져요. 나영아, 미래를 생각해야지. 너 이제 고1이야. 3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때 나래를 데려오면 되잖아. 지금 와서 너까지 시설로 가면 그거야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고모부가 너까지는 3년 지원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그게 현명한 선택이야. 바로 그때였어요. 인기척에 돌아본 저와 고모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옷 차림의 동생이 주방 앞에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던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에게 다가갔어요. 나래야, 왜 그래? 목말라? 물 마시고 싶어? 언니, 나 어디 보내? 나 가기 싫어. 언니랑 있을래. 동생은 불안한 표정으로 제 옷을 움켜쥐고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불안해하는 동생을 꼭 껴안았어요. 아니야. 언니 어디 안 가. 언니는 나래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제 말에 동생도 저를 꼭 안았어요. 그런 동생을 보고 있자니 순간이나마 고모의 제안에 흔들린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저도 모르게 좋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엄마 아빠가 모두 살아계시던 내 가족이 단란하게 시간을 보내던 그때가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대학가에서 오랫동안 분식집을 운영하셨어요. 학교를 마치고 가게로 가면 아빠 엄마가 밝은 얼굴로 맞아주고는 하셨죠. 분식집 이름이 방글이 분식집이었는데 제 태명을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해요. 그 이름답게 두 분은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집은 가게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단독주택인데 남는 방이 있고 위치도 학교 근처라서 하숙생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게에서 엄마 아빠와 인사를 나누고 저는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동생과 놀아주기 위해서였죠. 방에서 혼자 인형놀이를 하던 동생은 제가 오면 활짝 웃으며 좋아했어요. 저와 동생은 4살 터울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생에게 지적장애가 있었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가 동생의 장애를 알아차린 건 3돌 무렵이었다고 해요. 태어났을 때는 제가 어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밥투정, 잠투정이 심했던 저와 달리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서 키우기 수월하셨다고 해요. 다만 저보다 뭐든 좀 느렸다고 하셨습니다. 2돌이 됐을 때 너는 말을 곧잘 했거든. 근데 나래는 안 그랬어. 그때는 다른 애들보다 좀 느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러다 3돌 무렵 어린이집 선생님이 발달 검사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요. 말이 느린 것도 있지만 놀이를 하는 것도 또래 아이들과 많이 달라서요. 그 말에 부모님은 부랴부랴 소아정신과와 발달 클리닉을 방문하셨고 동생은 지적장애 중증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으셨다고 합니다. 틀린 게 아니잖아. 그냥 좀 다른 거지. 나래는 다른 애들이랑 조금 다른 방식과 속도로 자라는 아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지. 저에게도 그 부분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동생의 다른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디를 가든 동생을 데리고 다녔고 누가 동생에게 뭐라고 하면 앞장서서 동생을 변호했어요. 한 번은 친구들이 저희 분식집에 떡볶이를 먹으러 왔는데 두 손으로 수저를 휘저으며 큰 소리를 내는 동생을 보고는 저들끼리 수군거렸어요. 쟤 좀 이상하다.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네 동생 몇 살이야? 8살. 말은 느린데 그래도 다 알아들어. 나래야, 먹을 때는 조용히 하자. 제 말에 동생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나 조용히. 대답도 조용히. 포크는 이렇게 쥐어야지. 저는 동생의 손에 포크를 바로 쥐어줬어요. 제가 똑부러지게 대응하니 친구들도 더는 동생을 놀리지 못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동생과 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나영아, 너 3살 때부터 맨날 동생 낳아달라고 졸랐던 거 기억나? 친구들은 동생이 있는데 나만 없다고? 나도 동생 갖고 싶다고 맨날 얘기했어. 그래서 그런지 나래를 처음 데려온 날 네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보통은 둘째를 집에 데려오면 첫째들이 부모님 사랑을 뺏길까봐 질투한다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도리어 나도 동생이 생겼다며 누구보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동생과 관련된 일이면 두 발 벗고 나섰다고 해요. 나래가 조금만 울면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나래 배고프니까 얼른 우유 주라고 하고 기저귀 갈아주라고 하고. 아휴, 아주 시어머니가 따로 없었다니까.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었어요. 동생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후로는 항상 동생 손을 잡고 이곳저곳 다녀서 동네에서는 저와 동생을 실과 바늘이라고 불렀습니다. 놀이터에서도 저는 동생의 보호자 노릇을 자처했어요. 한 번은 모래놀이 하던 친구들 옆에서 기웃거리다가 동생이 친구들 모래성을 무너뜨린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동생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동생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얼른 그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바보야, 이걸 무너뜨리면 어떡해. 누가 바보래. 너 지금 네가 한 말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 쟤가 먼저 망가뜨렸잖아. 너는 실수 안 해? 너도 실수하면 바보야? 무너진 건 다시 쌓으면 돼. 근데 나쁜 말을 한 번 하면 주워 담을 수 없다고 선생님이 그랬어. 제 말에 그 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얼른 동생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나래야, 누가 바보라고 하면 울지 말고 나 바보 아니라고 똑바로 얘기해야 돼. 알았지? 제가 당부하면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을 놀렸다 하면 제가 곧바로 뛰쳐나가니 동네 애들은 동생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도 제가 늘 동생을 데리고 다니니 안심하고 장사를 하실 수 있었죠. 분식집의 손님들은 주로 인근의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두 분은 매해 번 돈의 일부를 근처 대학에 기부하셨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두 분이 알뜰살뜰 모은 돈이라 의미가 컸어요. 간혹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에 하숙방을 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저와 동생 역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냈어요. 형편은 여유롭지 않았지만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희 집에 뜻밖의 불행이 닥친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외가 쪽 친척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에 부모님은 장사를 마치고 늦은 밤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아침 일찍 돌아오시겠다며 문단속 잘하라고 신신당부하고 가셨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고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영아, 엄마 아빠가 간밤에 큰 사고를 당했어. 고모가 지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나래랑 택시 타고 병원으로 올 수 있겠니? 고모의 말에 알겠다고 하고 병원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동생을 깨워서 외출 준비를 하고 택시를 탈 때만 해도 그 사고가 어느 정도인지 부모님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고모가 나와서 택시비를 대신 내주셨습니다. 저는 얼른 고모에게 물어봤어요. 고모, 엄마 아빠는요? 지금 어디 계세요? 고모는 동생을 고모부에게 맡기고 저에게 지난밤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셨어요. 늦은 밤 장례식장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그대로 몇 대의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제일 먼저 들이받은 게 바로 엄마 아빠가 탄 차였다고 해요. 너랑 나래 도착할 때까지는 버틸 줄 알았는데 너네 도착하기 몇 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는데 돌아오는 주말에는 다 같이 동생이 좋아하는 동물원에 가자고 약속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고모는 얼떨떨해하는 저를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저는 상복을 입고 장례식 내내 절을 하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생은 옆방에서 조용히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좋아하는 인형을 갖고 놀았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씩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근데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동생이 그렇게 물을 때마다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아내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나자 당장 저와 동생의 거처가 문제가 됐어요. 외가 쪽에서는 저희를 맡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고모가 저희 둘을 데려가기로 했어요. 고모는 옷방으로 쓰던 방을 급히 정리하고 저와 동생이 쓸 수 있게 꾸며줬어요. 동생은 이 모든 상황을 낯설어 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저에게 묻고는 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우리 집에는 언제 가? 엄마 아빠는 먼 곳에 가셔서 당분간 못 와. 지금은 고모네 집에서 지내야 해. 나 여기 싫어. 무섭단 말이야. 몇 밤만 자고 집에 가자. 나래가 말 잘 듣고 잘 지내면 금방 집에 갈 수 있어. 그렇게라도 동생을 달래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차마 할 수 없었어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일은 여간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모는 그래도 저와 동생을 많이 챙겨주시려고 했지만 고모부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티를 내고는 하셨어요. 특히 장애가 있는 동생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고모네 집에 들어가고 며칠은 저녁 시간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치 빠르게 고모가 밥상 차리는 걸 돕고 설거지도 도맡아 했습니다. 고모의 일을 어떻게든 덜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생이 한두 번 소란을 피울 때마다 고모부는 대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번은 동생이 국에 밥을 말다가 실수로 국그릇을 쏟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고모부는 숟가락을 탁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이 흘린 것들을 치웠어요. 그저 국에 밥을 말아 먹으려던 것뿐인데 원찮게 소란을 피운 동생은 풀이 죽어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도 고모부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하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사이 고모부가 들으라는 듯 얘기했어요. 아휴, 밥 한 끼 먹는 게 이렇게 시끄러워서요, 원. 그 말에 결국 저는 동생을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고모, 날의 밥은 제가 방에서 따로 챙길게요. 식사들 마저 하세요. 그러자 고모는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모부는 그제야 다시 숟가락을 드셨어요. 그 후로 저와 동생은 작은 방에서 따로 밥을 먹게 됐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편이 편했어요. 고모부와 함께 밥을 먹으면 눈치를 보느라 얹힐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집안일을 돕는 틈틈이 사촌동생의 공부도 봐줬습니다. 어떻게든 밥값을 해야겠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죠. 다행히 고모부도 그런 제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윤호가 나래한테 수학을 배운 후로는 성적이 많이 올랐더라. 고마워. 아니에요. 윤호가 잘 따라와줘서 그렇죠. 용돈 필요하면 말해. 고모부가 챙겨줄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았어요. 사촌동생이 걸핏하면 제 동생을 무시했거든요. 하루는 마주 앉아 사촌동생의 숙제를 봐주고 있는데 옆에서 동생이 그림책을 뒤적이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촌동생이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 진짜. 야, 시끄럽잖아. 나가서 읽어. 그래, 나래야. 작은 방에 가서 읽고 있어. 언니 금방 갈게. 싫어. 나 언니랑 있을 거야. 누나는 나 공부 봐주고 있잖아. 언니는 우리 언니야. 그럼 나랑 있어야지 왜 너랑 있어? 아, 뭐래 이 바보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윤호, 한 번만 더 나래한테 바보라고 하면 누나 앞으로 네 공부 안 봐줄 거야. 그럼 바보를 바보라고 하지 뭐라고 해. 우리 반 애들 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럼 네가 아니라고 말해줘야지. 우린 가족이잖아. 아이, 싫어. 난 저랑 바보랑 가족하기 싫어. 사촌동생은 끝까지 동생에게 바보라고 한 걸 사과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동생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왔습니다. 뒤늦게 고모가 사촌동생을 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고모부는 사촌동생이 그런 소리를 해도 모른 척 내버려뒀습니다. 가끔 가족 나들이를 갈 때도 저와 동생은 집에 남았어요. 하지만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동생도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동생과 사촌동생이 같이 놀다가 사촌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나중에 동생의 말을 들어보니 동생이 민 게 아니라 사촌동생이 혼자 까불다가 떨어진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동생은 높은 곳을 무서워해서 미끄럼틀도 잘 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저 사촌동생의 말만 믿고 여동생을 나무랐죠. 그것도 모자라서 고모는 동생을 시설에 보내자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인생도 생각해야지. 영영 맡기자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데려오면 되잖아. 고모부가 너까지는 되는 데까지 지원해준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길게 보고 생각해, 응? 고모는 다음 날에도 거듭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가 나래 보호자예요. 나래 혼자 시설에 맡길 순 없어요. 너도 미성년자면서 누구를 보호한다고 그래?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굴어? 그럼 나래랑 같이 시설에라도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래야 한다면 그럴게요. 절대 나래랑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 말에 고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발 물러나셨어요. 그럼 당장 결정하지 말고 며칠 생각해봐.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길게 고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모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동생에게 반감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윤호랑 되도록 같이 두지 마. 윤호 또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그날은 사고였다고 했잖아.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큰 사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다 보면 집안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동생은 눈치를 보느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도 고모를 위해서도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저는 결국 고모에게 동생과 함께 집을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래만 시설에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럼 같이 시설에 들어가겠다는 거니? 아니요, 전 일할 거예요. 그래서 나래 제가 먹여 살릴 거예요. 학교는 자퇴할 거고요. 나래 시설 들어가면 천덕꾸러기 될 거 뻔한데 또 새로운 환경에서 눈치 보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학교 그만두고 돈 벌래요. 제 말에 고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민하던 고모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고모가 너네 둘이 지낼 곳까지는 어떻게든 마련해 줄게. 그런데 그 이상은 어려워. 앞으로는 네가 진짜 나래의 보호자가 돼야 해. 할 수 있겠니? 고모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건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 결정한 이상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어요. 고모는 저와 동생이 지낼 단칸방을 구해주셨고 저는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생 가까이에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니 선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 동네를 배회하다가 24시 국밥집에 붙은 공고문을 발견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동생을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를 손님이라고 생각했는지 사장님은 친절하게 인사하셨어요. 전 우물쭈물하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가게 앞에 붙은 공고문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공고문?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말이니? 네가 일하려고? 사장님은 그렇다는 제 대답에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동생에게 눈길을 줬어요. 저는 행여 동생이 돌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사이 동생이 해맑게 사장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배고파요. 밥 먹으러 왔어요. 나래야 아니야.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저는 얼른 동생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와. 마침 밥 먹으려던 참인데 너희도 같이 먹자. 사장님은 저희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처럼 직원분들이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직원분들 역시 갑자기 저희가 끼자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사장님이 권하니 더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부모님은 안 계시는 거니? 네,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너 일하는 동안 동생은 어쩌려고? 집이 여기랑 가까워서요. 집에 두고 자주 들여다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이 자꾸 들락날락하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심스레 여쭤보니 역시나 사장님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상상도 못한 제안을 하셨어요. 가게 안쪽에 작은 쪽방이 있어. 직원들 쉬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지금은 거의 안 쓰거든. 너 일하는 동안 동생은 거기 있으라고 할래? 그럼 너도 훨씬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당장 내일부터 나와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동생을 데리고 가게로 출근하니 사장님이 동생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에는 동화책과 이런저런 장난감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동생은 신이 나서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장님에게 부지런히 일을 배웠어요. 홀서빙을 하면서 틈틈이 주방 일도 도왔습니다. 동생은 다행히 바뀐 환경에 잘 적응했어요. 저 역시 동생을 집에 혼자 두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느새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는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사장님은 알게 모르게 저와 동생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집에 가서 먹으라고 남은 식재료를 챙겨주실 때도 많았어요.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고 배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가 대견해서 그래. 어린 나이에 애쓰는 것 같아서. 그러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우리 아들도 네 동생처럼 장애가 있어. 그래서 네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단다.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하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인자하게 웃으셨어요. 그제야 가게 한편에 걸린 가족 사진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사장님네 집 역시 첫째인 딸은 괜찮지만 둘째인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일자리를 구하러 온 저를 그 자리에서 채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동생이 소란을 부려도 사장님은 눈살을 찌푸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정도는 얌전한 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생을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사장님께 보답하는 길은 하나뿐이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였죠. 저는 홀서빙을 담당했기 때문에 손님들을 직접 응대할 일이 많았어요. 손님이 오면 특징을 파악해서 적당한 자리로 모시고 손님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면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함께 제공해서 적절히 온도를 맞춰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식이었죠. 또 아기를 데려오는 손님들이 계시면 아기용품을 먼저 준비해 드리는 등 방문한 손님을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손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저는 얼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로 달려갔습니다. 네, 손님, 뭐 필요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몇 번 여기 왔었는데 그때마다 너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요. 그러더니 손님은 저에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근처에 레스토랑을 하나 오픈할 건데 같이 일하고 싶어서요. 페이나 복지는 여기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원하는 페이가 있다면 맞춰줄 의향도 있고요.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찾아보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었어요. 페이나 복지가 워낙 좋아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치열하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를 배려해준 사장님을 배신하는 마음이 들어서 선뜻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맨날 며칠 고심하고 있자니 사장님이 먼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가야지. 나야 나영이 네가 여기서 천년만년 일했으면 싶지.
네가 워낙 야무지고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니까. 근데 그건 내 욕심이고 이럴 때는 찾아온 기회를 손에 잡는 게 맞아. 거기 가서도 자주 놀러와. 국밥도 자주 먹으러 오고. 알았지? 사장님은 제 미래를 위해 스카웃 받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장님께서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죠. 저는 명함을 받은 분께 연락을 드렸고 출퇴근 날짜와 페이 등을 조율했어요. 근로 조건을 들으니 왜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마침 동생도 어느 정도 자라서 전처럼 손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만 잘 챙겨주면 집에서 혼자 놀게 해도 큰 무리가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부지런히 모은 돈으로 새로 일하게 될 레스토랑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얻었어요. 나래야, 앞으로는 여기서 살 거야. 근데 언니가 일하러 갔을 때는 나래 혼자 있어야 해. 할 수 있지? 응, 할 수 있어. 나래도 이제 다 컸잖아. 그렇게 말하는 동생을 보니 정말 그 사이 동생도 많이 자랐구나 싶어서 대견했어요. 혹시 몰라서 점장님에게 제 상황을 말씀드리니 흔쾌히 이해해 주시고 브레이크 타임 때는 집에 다녀와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 일하게 된 레스토랑에서는 전보다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었어요. 국밥집은 일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친하게 지내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새로 일하게 된 곳은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제 또래라서 호흡을 맞춰 일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도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친절한 이달의 직원에도 여러 번 뽑히고 3년 만에 매니저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된 첫 해에 점장님이 본사 이벤트 초대권을 전달해 주셨어요. 패밀리데이라는 행사였는데 직원들이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본사에 방문하여 이런저런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나영씨 동생이 있다고 했지? 한번 데리고 같이 가봐. 엄청 좋아할걸? 점장님 말대로 후기를 찾아보니 어린 자녀들을 위한 이벤트가 많아서 아이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했어요. 마침 그날은 동생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에는 동생 생일을 맞이해서 어딜 다녀올까 고민하던 차에 잘 됐다 싶었어요. 나래야, 우리 나래 생일 때 언니랑 재밌는 곳에 놀러 갈까? 대신 거기 가면 언니 손 꼭 잡고 얌전히 있어야 돼. 알았지? 동생에게 알았다는 확답을 받고 며칠 뒤 패밀리데이를 즐기기 위해 본사로 향했습니다. 본사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저와 동생의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본사는 로비부터 온갖 풍선과 장식물로 알록달록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곳곳에 핑거푸드와 음료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 구역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한참이 걸렸어요. 모처럼 바깥 외출을 해서인지 동생도 내내 신이 나 있었습니다. 언니, 나 오렌지 주스 먹고 싶어. 알았어. 언니가 갖고 올 테니까 여기 얌전히 앉아있어. 한참을 여기저기 돌아다닌 후 잠시 쉬어갈 요량으로 한편에 마련된 의자에 동생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음료 코너에서 주스를 2잔 받아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얌전히 앉아있어야 할 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며 동생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는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다급하게 소리가 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물 상자가 트리처럼 쌓인 곳에서 동생이 선물을 가져가겠다며 떼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가서 동생을 제지했습니다. 나래야, 뭐 하는 거야? 오늘 나래 생일이잖아. 이거 내 선물 맞잖아. 아니야, 이건 나래 선물 아니야.
아니야, 맞아. 이거 내 선물 맞아. 흥분한 동생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자 주변의 시선이 동생과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동생을 달랬어요. 나래야, 언니가 선물 사줄게. 싫어. 난 이거 갖고 싶어. 이거 가질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자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대표님 오셨습니까? 그 말에 저 역시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자 어딘가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여성이 저와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게 오늘이 동생 생일인데요. 그래서 동생이 여기 있는 선물들을 자기 거라고 착각한 모양이에요. 그러자 대표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은 그 순간에도 선물 상자를 놓지 않고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동생 생일이 오늘이라고요? 동생 이름이 뭐죠? 오나래입니다. 그러자 대표님이 동생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부모님이 분식집을 하지 않으셨나요? 가게 이름이 방글이 분식 맞죠? 네. 어떻게 그걸... 이번엔 제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대표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표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곧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대표님은 눈물을 훔칠 생각도 못하고 조심스레 동생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대표님은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러더니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가 나래라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컸다니. 제 동생을 아세요? 갑작스런 상황에 제가 조심스레 묻자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래 제 딸이에요. 부모님께 아무 이야기도 못 들은 모양이네요. 친딸처럼 키우겠다고 저 약속했는데 정말 그 약속을 지켜주셨군요.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다면서 저와 동생을 본사 안쪽으로 안내하셨어요. 저와 동생은 영문도 모르고 고급스러운 접대실로 향했습니다. 동생은 낯선 환경으로 이동하자 불안한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곧 접대실에 대표님과 마주 앉게 되자 대표님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부모님이 종종 학생들에게 방을 내주셨다는 건 알고 있죠. 나도 그것 하숙생이었어요. 나영씨 어릴 때 자주 보기도 했고요. 나영씨는 그때 어려서 널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난 나영씨 어릴 때 얼굴이 기억나네요. 그러면서 대표님은 처음으로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셨습니다. 그러더니 길고 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대표님은 지방유지의 막내딸이었다고 해요. 내내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면서 상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부모님 하숙집은 친척분이 추천해줘서 알게 됐어요. 학교랑 가깝기도 하고 집주인분들이 워낙 좋다는 말에 하숙을 하게 됐죠. 엄격한 집안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 해방감까지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요. 그때는 너무 어렸죠. 앞날을 볼 줄 몰랐으니까. 좋아하는 감정 하나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와 한참 연애를 이어가던 대표님은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가 부르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으니 애는 이미 어느 정도 자란 상태였죠. 남자친구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한마디도 없이 군대로 도망쳐버렸어요. 결국 대표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복대로 배를 칭칭 감싸며 겨우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되자 하숙집에 틀어박혔다고 해요. 지방에 있는 부모님께는 차마 알릴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안이 정말 엄격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리면 그대로 날 내쫓을 게 뻔했죠. 대표님의 임신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있자니 점점 생각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어요. 아마 사장님이 늦게 눈치챘다면 아이나 나나 어떻게 됐을지 모를 거예요. 엄마는 입덧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해 쇠약해진 대표님을 마치 자신의 친딸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해요. 이미 산달이 가까워진 터라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표님을 데리고 병원에 간 것도 바로 저희 엄마였다고 해요. 아이가 나올 때까지 마치 친정엄마처럼 곁을 지켜줬어요. 이마에 땀도 닦아주고 손도 맞잡아주고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그 힘든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대표님은 하숙집으로 태어났고 그곳에서 몸조리를 하셨다고 해요. 엄마는 산후조리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다면서 매일 미역국에 고기 반찬을 해서 나르셨다고 합니다.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것도 엄마의 몫이었다고 해요. 그때는 아기가 예쁜지도 몰랐어요. 그냥 겁만 났죠. 낳기는 했는데 얘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보면 그때는 나도 어렸으니까 그저 무섭기만 했죠. 아이가 태어나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할 건지 물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도저히 키울 상황이 안 되니까 여차하면 고아원에 보낼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정말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바로 두 분이 대표님의 아이를 키우겠다는 제안이었어요. 그 무렵 엄마와 아빠는 둘째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차에 대표님이 아이를 낳았고 고아원에 보낼 생각이라고 하니 그럼 이 아이를 둘째로 들여서 키우겠다고 제안하신 거죠.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다짐한 후에도 좀처럼 행동에 옮길 수가 없었어요. 평생 고아로 살게 되는 걸까? 이상한 집에 입양 가는 건 아닐까? 그래도 엄마라고 이런저런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사장님 부부가 그런 제안을 주시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대표님은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아이는 저희 집에 둘째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대표님이 지으셨다고 해요. 비록 이렇게 태어났지만 커서는 자기 꿈을 훨훨 펼치라는 의미에서 나래라고 지었어요. 훨훨 날아라 이런 뜻이었죠. 부모님은 대표님이 지은 이름 그대로 출생신고를 마치셨습니다. 대표님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후 지방으로 다시 내려갔다고 해요. 마침 집안에서 유학 이야기가 나와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죠. 몇 달 뒤 대표님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외국으로 가서도 한동안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아이 커가는 소식도 간간히 들을 수 있었죠. 그러다 나래한테 장애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대표님은 한동안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임신 때 잘 챙겨 먹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복대를 너무 오래 두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해요. 그런 대표님을 다독인 건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자책하지 말라고. 사람은 저마다 다 다르고 나래 역시 조금 특별하게 태어난 것뿐이라고. 두 분이 잘 키울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당시에는 너무 든든하고 힘이 됐어요. 부모님의 말씀대로 대표님은 죄책감을 덜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소식이 끊겼다고 해요. 한참 뒤에 한국에 돌아와서 분식집을 찾아갔는데 이미 문을 닫고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어요. 사장님 두 분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설마 그런 사고가 있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대표님은 그 후 동생과 관련된 일은 가슴 한편에 묻어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설마 이런 뜻밖의 장소에서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저 역시 대표님의 이야기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간 제 혈육이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실은 엄마도 아빠도 다른 아이였다니 갑작스럽게 밝혀진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 나래를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영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나래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대표님은 제 손을 붙잡으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무거운 분위기에 겁을 먹은 건지 동생이 슬며시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동생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괜찮아 나래야, 언니가 있잖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르던 피가 섞이지 않았든 나래는 여전히 제 동생이었어요. 대표님 역시 저희 둘을 보면서 작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나래에게는 나영씨가 가장 소중한 존재네요. 저한테도 나래가 제일 소중한 존재예요. 나래가 없었다면 저 역시 힘든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동생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왔기에 저 역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와 동생의 끈끈한 사이를 이해한 대표님은 나래를 곧바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 둘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주 왕래하면서 동생과 천천히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저에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나를 내주셨어요. 저와 저희 부모님이 없었다면 자신이나 딸이나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라면서 이렇게나마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일개 직원에서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20대 때 겪은 일입니다. 참 다사다난한 시기였죠. 지금은 어느덧 40대 중반이 되어서 두 아이의 엄마로 여러 가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지역 파트장으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대표님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대표님의 다른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고 출가한 터라 대표님 내외와 동생 셋이서 오붓하게 살고 있죠. 며칠 전엔 동생이 생일을 맞아서 대표님과 함께 한국에 잠깐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자매가 회화하여 긴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20년 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동생과 대표님을 공항에서 배웅하고 나니 그날의 일이 떠올라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제 사연을 듣고 잠시나마 따스한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곳 사연을 들으면서 그랬듯이 말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